반갑습니다. 구국공무원 사회 법과전수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강의 스튜디오가 지금 화면을 전체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제 모습이 이제 100%다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픽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70토픽까지만 가고 그 이후부터는 단원이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부동산은요, 이 강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기존의 강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을 이제 한 1시간 좀 안 되게 이제 잡았다면은 아마 이건 더 짧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만큼 좀 더 세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배워가는 좀 단원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과목에서 법과 정치다 보니까 기본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물건이에요. 자, 물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물건들을 지배해서 이걸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특징이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물권 법정주를 좀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은 당연히 뭐 헌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건의 종류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이익의 정도는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것에 한해서만 물권 법정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요, 물건에 대한 당사자가 그 밖의 종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따로 만들거나 따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따로 함부로 상실할 수가 없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의 우선 흐력 보게 되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딱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선 물건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게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물건이 있고요, 또 다른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나왔다면요, 이 물건은요, 이쪽 물건보다, 자, 물건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합시다. A는 B보다요 시간적으로 우선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요 채권보다도 우선한 것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나오고 채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적게요. 자, 물건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관계도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픽 68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물건의 종류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물건의 종류는요, 크게 소유권이 있고요, 제한 물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유권이 있어요. 자, 일단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물건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얘기는 내가 그 물건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수익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되게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요,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어휘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용이나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어휘 정확히 합시다.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용도 가능하고요,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처분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제한 물건이에요. 말 그대로 내 물건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물건이라는 게 있고요, 뭐 담보물건이 있는데, 자, 용역물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됩니다. 수익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처분은 안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처분이 안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사실은 소유의 어떤 물건이 아니고요. 물건을 가지고는 있는 건데 어떤 면을 가지느냐. 다시 말하면은 사용 가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 물건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지상권, 두 번째가 지역권, 세 번째가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지상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물들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토지를 쓴다는 것.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가지는 거예요? 사용이라든지 수익 측면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겠지만 처분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상권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권이요. 자, 지역권은요 내 토지의 어떤 이용 가치, 자기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내 거예요. 내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자, 전세권인데, 자, 전세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등기부 부분 같은 거 뗄 때 보게 되면 전세권이 잡혀 있는지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자,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보통 전세권이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이제 월세가 있을 거고 매매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전세가 있잖아요. 자, 그 전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금을요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처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가지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세권이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뭐 학원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과 수익은 가능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자, 전세권이에요. 공통적으로 지상권이 됐든 지역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이것들을 일일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과 수익은 가능하지만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점, 자,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한 물건 첫 번째인 용역 물건을 배웠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담보 물건이에요. 자, 좀 지울게요. 자, 보통 이게 저희가 지난 강의까지는 옆에다 이렇게 적으면 됐거든요. 아마 지금 화면이 제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할 건데 옆에다 적거나 그게 가능했지만 오늘은 카메라 배치가 이 화면 전체로 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정신 사나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됩니다. 담보 물건 볼까요? 자, 담보 물건은요 말 그대로 담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건데, 그것을 만약에 갚지 못하거나 변제를 못할 경우에 그 담보를 어떻게 되겠어요? 처분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처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처분해 가지고 변제라든지 어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어떤 거겠어요? 교황의 가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볼 때 자, 용역물건이랑 담보물건 보게 되면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주로 우리가 사용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두면요, 담보물건은 이제 처분이라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 교환이거든요. 자, 이 부분 좀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담보물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보게 되면 유치권, 질권,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먼저 보게 되면요, 유치권은 주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타는데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어떤 버스 터미널에 어떤 상가 또는 그 건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커다란 전지, 그러니까 A1 정도의 이제 전지를 해서 유치권 행사에 딱 붙여놓은 종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가끔씩 보게 되는데, 유치권이란 건 쉽게 말하면요, 타인의 물건을 누군가 점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뭐 전세권을 했든 뭐 했든 점유한 자가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용료라든지 수익에 대한 어떤 비용적 측면을 내야 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그 어떤 비용, 우리 그 채권이라죠. 채권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유치권 행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같은 유치권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이제 타인이 점유한 물건에 이제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뭔가 사용을 하고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변제일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제 변제, 교환의 어떤 가치를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권은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전당포에서 많이 봐요. 전당포에서. 자, 그래서 전당포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면은 물건을 맡겼다는 게 그 물건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담보가 되잖아요. 담보를 맡겼는데 문제는 약속된 날짜까지 그 물건을 갚지 않았을 때예요. 그 경우에는 전당포 업자는요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하면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처분을 통해서 변제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물건을 담보로서, 자, 여기서 말 물건이라는 건 어떤 건 알겠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된 날짜까지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제 완료 걸리겠죠. 그죠? 이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보통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살 때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요. 됐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유치권이 됐던 질권이 됐던 저당권이 됐던 셋 다 공통적으로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기본적 목적이 뭐냐면요, 교환 가치라는 점. 다시 말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이나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점. 자, 요거 세 가지 모두 사용이 안 되고 수익이 안 된다는 점, 오로지 처분만 가능하다는 점. 자, 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점유권은요, 말 그대로 이제 요거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점유라는 건요,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소유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것, 네 것이란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고, 이제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배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보호해준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현재까지 배웠던 게, 자, 앞에 보시게 되면은 소유권 배웠고요, 제한물권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유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권은 그러면은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이란 거는, 그러니까 물건이란 권리를 의미한 건데,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지배한다는 것은 목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을 하게 되죠. 그 변동의 기본적인 내용 바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 자, 거래를 통해서 변동이 되는 건데, 다시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고 수정이 되고 소멸이 되는 관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생, 변경, 소멸된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래하는 과정에서요, 변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신의의 신뢰입니다. 신뢰. 자, 그래서 신뢰를 위해서, 왜냐면은 물건이 A 상태를 갖고 있는데 B 상태로 바뀌었거나 또는 뭐 정보가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당사자나 제3자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애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래 안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공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 공시 지가라든지, 네, 공시 뭐 품목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공시라는 말을 통해서 그 물건의 변동 상태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본인과 제3자 간의 거래 안전을 확보해 준다. 자, 그래서 물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공시하는 방법이요, 등기를 많이 하잖아요. 등기요. 네, 그래서 공시 나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가요,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이 정보가 이렇게 공시가 되었는데 이 공시 내역이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변경을 시도하겠죠. 그죠? 그럼 변경한 내용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보의 변경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정보, 요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로 하게 되면 기본적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정보 변경이란 거는 소유자라든지 또는 저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점유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변경되면 우리가 이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요. 예, 이렇게 또 바뀐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채권과 채무입니다.
책 내용에서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의미 보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빚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빚을 졌다, 안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채권과 채무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요. 우리가 이제 물건과 다르게 채권은요,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가 모두 통용이 된다면은 이건 물건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채권 채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채권에 대한 얘기인데, 채권은 말 그대로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뭐 갚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무는 뭐가 있어요? 빚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될 의무죠, 그렇죠? 네, 일정 행위를 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의무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채권 성립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채권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법과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 질서에 위배돼서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개인적 사유를 묻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채권은 왜 생겼니 물어보면 단 하나요. 계약이에요, 계약. 자, 계약을 통해서 이제 채권자가 생기게 되고 채무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성립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요, 계약 체결에 대해서 신청한 청약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청약을 하게 되면은, 약속을 청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겠죠. 청약과 승낙. 그렇죠?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당연히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점은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적 거래에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배웠던 물건과 다르게 무조건적인 공시가 의무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만 알아야 되고요, 굳이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거래의 규모가 그들끼리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공개적인 어떤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채권은 어떻게 소멸하느냐? 없어지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빚을 갚으면 되겠죠, 그죠?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은 채권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행했을 때, 그렇죠? 두 번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되겠죠. 자, 이 경우는요, 채권자가 이제 말로 얘기해서 될 부분이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누굴 찾아가야 돼요? 법원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걸 통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맺었던 계약이었죠. 자, 이 계약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물건과 채권 차이가 있는데, 물건은 사람이 이제 거래 상태를 어떤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이제 상대는 이제 물건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과 채권의 좀 차이를 보게 되면요, 좀 더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물건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법정주의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물건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주장을 해야 되고 공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권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이 많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러면은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겠죠. 누구에게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리면 되는 거죠. 당사자야, 주로요. 경우에 따라서 제3자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무조건 공시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와의 어떤 싸움이다 보니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어휘가 이제 권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뭐 계약이라든지, 뭐 갚는 변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으로 갚아야 되는 대물 변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 나올 텐데요, 이제부터. 자, 간단해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마지막 토픽입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요, 이게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좀 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토픽 70 보게 되면 이제 부동산인데,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이제 동산이 아닌 것들, 뭐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럼 거래 순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순서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어떤 내가 건물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탐색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았겠죠. 그러면은 아직 옳다구나 사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어떤지 등기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그 등기부 열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등기부를 통해 가지고 공시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서류를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서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요. 문제가 없다 싶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돈을 한 번에 주고 끝내게 되면은 딱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계약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뭐 10% 정도? 예. 어떤 집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면은 집 매매가 한 10% 정도를 이제 계약금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도 한 번에 다 내느냐? 아니에요. 또 중간에 중도금이란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 같은 경우 이게 좀 많이 안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파트라든지 건물 매매를 할 때 이제 중도금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까지 딱 가게 되면 50%가 이제 완료가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랑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 가장 차이가 뭐냐면,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중간에 내가 변심할 수 있어요. 변심하게 되면 여기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취소는 돼요. 여기서는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대신 계약금은 날아가겠죠, 그죠? 계약을 하기 위해 돈을 줬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을 한 순간에 이거는 계약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금전적 거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금전적 거래는 끝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동이 안 돼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금전 거래는 됐지만은 서류 이전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잔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이제 서류를 이동시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인수하고 등기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등기라는 개념을 거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시 단계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를 이제 이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등기를 새로 하거나, 그렇죠? 만약에 거래를 처음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이라면은, 또는 새로운 이제 부동산이라면은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주인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내가 거래했다면 등기 이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해당 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거래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서류를 확인한다, 정보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거래 단계, 거래를 한다. 그런데 거래를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중도금이 넘어가게 되면은 취소하기 좀 그렇다는 점.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제적인 금전 거래는 끝났지만은 서류상의 거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류의 어떤 이전을 통해서 등기 또는 등기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해당 관청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은 이제 거래가 종료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 자체가 그 등기부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등기부라는 장부를 보게 되면요, 권리 관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있냐면요, 뭐 이것에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정보 외에 기타 등등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왜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거래 내용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제3자가 어떻게 해요? 예측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상에서 가장 그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악의적인 문제로 해서 거래가 좀 상대의 피해를 보게끔 하는 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측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등기를 해야 금전적 거래 말고요, 부동산 등기를 반드시 해야 권리 변동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문서가 우리가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 그래서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대상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이게 실제 등기부예요. 이제 등기부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표제부고요.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표제부를 보통 보게 되면요.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가 써 있습니다. 정보. 그러면 정보를 하게 되면 어떤 거겠어요? 위치라든지 건물의 면적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물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날짜 써 있고요.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역 1층, 2층, 3층, 지하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표제부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갑구인데요. 갑구 같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소유권이라든지 변경 내역을 알려주는 건데 즉 갑구 보게 되면요. 여기 써 있죠. 소유권.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특징은 소유권을 보존하고 접수했다라고 해서 등기 원인하고 권리자에 대한 기타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셈이에요. 누가 주인이다. 알겠죠? 자, 을구인데 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집을 구하시거나 건물을 이제 구매나 임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게 을구예요. 자, 그래서 을구 보게 되면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이 있는데 기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여겨봐야겠죠. 빚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전세권 이런 걸 봐야겠죠. 자, 그래서 등기부의 을구를 보게 되면요. 자, 보게 전세권 설정되어 있죠. 쭉 보게 되면은 전세가 언제 돼 있고 뭐 등기 상태 보게 되고 전세 권리자 누구인지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을구가 있다는 얘기는요. 소유는 누구 거게 한데 그런데 다른 정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요.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을구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을구가 아예 비어있는 등기부가 좀 깔끔하겠죠. 네, 뭐 빚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따로 불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을구에 만약에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을 뭐 구매했을 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담보대출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할 때 임대 보증금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좀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좀 자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동산 임대차가 나왔네요. 자, 부동산 임대차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여긴 주인이 될 거고요. 여긴 누구였어요? 세입자가 되겠죠. 자,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징은 전세와 월세예요. 자, 그래서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한 얘기일 건데 이제 워낙에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임차인이 워낙에 약자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 보게 되면요. 누굴 위한 거냐?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니까요. 누구겠어요? 세입자의 주거 및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누구겠어요? 그럼 임차인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과도한 집세 인상이라든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자, 기간부터 볼까요? 임대차 기간은요.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만약에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을 하는데 2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요. 기본적으로는 2년 미만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2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임대차법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2년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월세 하시는 분들은 주주하나 2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1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요. 뭐 자기 마음대로긴 한데 이게 단기 계약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 주인, 다시 말해서 이제 임대인 되시는 분들은 단기 계약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보면 알겠지만은 1년 계약, 2년 계약 중에서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정 몇몇 임대인 같은 경우는 굳이 2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2년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별다른 기록이 없으면 2년까지 보장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하죠. 자, 세입자가 있는데 제3자에 대해서 난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내 권리 보장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입주를 했다. 실제 입주하겠죠. 여기서만 입주라는 게 실제예요. 실거주죠.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던 그 전세나 월세 주택이 누군가에게 매매가 되더라도 그 새로운 주인이 나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요, 이제 그 집주인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건물을 또는 이제 그 집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경매로 넘어갈 때거든요. 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내 보증금, 내 전세금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은행, 그다음에 뭐 채권단, 뭐 개인 뭐 이렇게 쭉쭉 나올 텐데, 자, 세입자가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조건은요, 대항력과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실거주해야겠죠. 그리고 주민으로 이전, 당연히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자, 보세요. 자, 전월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둬야 됩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전입신고를 하러 가요. 동사무소 이런 데 가겠죠. 주민센터에. 그러면은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계약서를 주시면은 그 담당 직원이요, 도장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게 확정일자예요. 날짜가 찍힌 도장이에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주인이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개인적 상황으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은 그 임차인은요, 자기 보증을 뺏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저당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증금 중에서 소액이 있어요. 소액. 자, 소액 보증금은요, 최우선으로 변제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보통 여기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여기서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많이 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어떤 소액 임차인한테는요,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한도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권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요,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으로 이전을 하면 된다는 점,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왜 월세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보증금 막 300에 얼마, 500에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는데, 등기 명령입니다. 자,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과 나의 어떤 기간적 계약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는 임차인이요, 어떻게 하냐,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그 어떤 대항력이라든지, 이사를 가게 되면은 실거주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집주인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지는 않은 편인데, 아무래도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은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4단원이 완료가 됐고, 민법, 개인 간의 어떤 거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형사와 관련된, 형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